하루 두 직업을 뛰는 가난한 청년이 재벌가 내부 쿠데타를 우연히 듣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인질로 잡힌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회장과 회사를 구하는 이야기. 전국 생중계가 되고 있었어요. 주주 총회장은 수십 개의 카메라와 플래시로 가득했고 기자들은 숨죽이며 회장의 손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회장이 펜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뒤쪽 문을 박차고 달려나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 그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보안요원 2명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팔이 뒤로 꺾이고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분의 눈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자네는 누군가?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어요. 회장님, 회사가 오늘 무너집니다. 그 서명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총회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제 얼굴을 향해 줌을 당겼어요. 회장님은 펜을 내려놓지 않은 채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저는 그때 아무 증거도 손에 쥐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제 목숨을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장면이 왜 벌어졌는지 믿기 어려우시죠? 혹시 듣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 인생을 바꾼 그 새벽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진이고 26살이에요. 저는 야간 청소 알바를 하면서 낮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두 직업을 뛰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고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왔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청소를 하고 낮에는 편의점에 섰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잤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이었어요. 대기업 본사 뒷문 앞에 섰을 때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간판에 불은 꺼져 있었고 건물은 조용했어요. 저는 낡은 장갑을 끼고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전날 편의점에서 오래 서 있었던 탓이었죠. 그런데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예약일이 이틀 뒤였거든요. 청소는 주로 임원실 층에서 시작되었어요. 복도는 길고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바닥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회장실 불이 항상 켜져 있다는 거였어요. 새벽 5시인데도 말이죠. 처음엔 그냥 불을 끄지 않고 퇴근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 회장님이 그 시간에 계셨던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외로워 보였어요. 왜 그렇게 느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보고 말을 거셨어요. 힘들 텐데 이 시간에 오느라 애썼군.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해야죠. 회장님은 잠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대화였어요. 그 이후로 가끔 마주치면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혼자였어요. 가족 사진도 없었고 누구와 통화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비상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이면 끝납니다. 회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길한 예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단을 조용히 내려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비상계단 13층 모퉁이였어요. 저는 청소도구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매각하면 회장은 남는 게 없습니다. 계약서에 독소조항 다 넣어놨습니다. 내부 감사팀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청소 알바 하나가 새벽마다 기웃거린다고 하던데 그것도 정리해야 합니다. 저였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저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청소도구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재빨리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사람이 계단을 내려갔고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회장실 근처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찢어진 문서 조각이 있었어요. 보통은 신경 쓰지 않는데 그날은 왠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각을 몇 개 주워서 펼쳐봤어요. 부채 이전, 비밀 조항, 해외 펀드 이름,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500억 원.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게 그냥 일이 아니라는 걸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조각들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글자는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소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서진 씨, 오늘부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갑자기요. 왜요? 사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회사 방침입니다. 팀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해고였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잘린 거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방 안을 다 뒤졌지만 어머니는 없었어요. 그리고 현관 앞 바닥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내놔라. 어머니는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 연락은 우리가 하겠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데려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 어머니를 납치한 겁니다.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핸드폰을 붙들고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서진 씨, 사진 지우고 내일 아침까지 가져오세요. 그럼 어머니는 무사합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고 전화는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26살 남자가 바닥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핸드폰을 들고 회장님 이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청소할 때 명함통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메일을 썼습니다. 회장님, 회사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메일을 보내고 나니 한숨이 나왔어요. 답장이 올까요? 회장님이 믿어주실까요? 그런데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나? 새벽 4시 회사 뒷문. 저는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저는 회사 뒷문 앞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회장님은 정확히 4시에 나타나셨어요. 혼자 오셨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었고 비서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르게 돼서요. 회장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증거를 보여주게.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찢어진 문서 조각들, 부채 이전, 비밀 조항, 해외 펀드 이름.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나? 쓰레기통에서 찾았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자네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납치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데려갔어요. 제가 사진을 지우고 가져오지 않으면 어머니를 다치게 한대요.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네. 나를 따라오게. 저는 회장님을 따라 차에 올랐어요. 회장님은 직접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그 과정에서 회장님이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민철, 지금 당장 만나야 하네. 긴급 상황이야. 보안팀장은 30분 뒤 한적한 주차장에서 우리를 만났어요. 회장님은 제 핸드폰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안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걸 너 혼자 봤어. 네. 그런데 지금 제 어머니가 납치당했습니다. 보안팀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저도 몰랐습니다. 윤 전무가 저를 시켜서 회장님을 감시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윤 전무. 그 사람이 비상계단에서 통화하던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가 있는 곳, 제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윤 전무의 목표는 서진 씨가 아닙니다.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듣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보안팀장은 1시간 뒤 익명으로 주소를 보내왔어요.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운전하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도 떨고 계신다는 걸요. 폐공장은 어두웠어요. 건물 외벽은 녹슬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회장님이 차를 세우고 저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게. 안 됩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회장님은 잠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음산했어요. 발소리가 메아리 쳤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4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막아섰어요. 회장님,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회장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어디 있나? 뒤쪽 방입니다. 하지만 나가실 순 없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네들 누구 지시를 받았나? 대답은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옆 복도로 뛰어갔어요. 누군가 저를 쫓아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방문이 보였어요.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의자에 앉아 계셨고 손은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아,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그런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보안팀장 민철이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에 태우십시오. 빨리 가셔야 합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급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오르는 순간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철, 자네는. 저는 이제 회장님 편입니다. 윤 전무가 하려는 일을 알았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안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윤 전무는 이사회를 장악한 뒤 회장님을 완전히 퇴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펀드에 회사를 넘기고 본인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깁니다. 회장님이 서명하시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회장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차는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떨고 계셨지만 이제 안전했습니다. 회장님이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보셨어요. 서진. 네, 회장님.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회장님이 안 계셨으면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팀이 되었어요. 회장님, 보안팀장,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 윤 전무를 막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주주총회가 이틀 뒤였거든요. 우리는 그 전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회장님은 금고를 열어 실제 재무장부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과 대조하셨습니다. 윤 전무가 넣은 독소 조항이 그대로 확인되었어요. 부채는 전부 회사에 남기고 자산은 해외 펀드로 넘기는 구조였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걸 내가 몰랐다니.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윤 전무는 이미 이사 대부분을 매수했습니다. 총회에서 찬성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서진, 자네가 나서야 해. 저요. 네. 자네가 증인이 되어주게.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걸요. 떨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주총회 당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준비해 주신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청소 알바를 하던 제가 이런 옷을 입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진아, 조심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끝낼 거예요. 총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주주들, 임원들, 그리고 해외 펀드 관계자까지 모두가 윤 전무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 전무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룹은 글로벌 펀드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회장님이 뒷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총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회장님께 쏠렸습니다. 윤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어째서 여기 계십니까? 회장님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매각 발표는 취소다. 총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주주들은 웅성거렸어요. 윤 전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회장님 개인의 의견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였어요. 보안팀장 민철이 단상 옆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라 올라갔어요. 저는 떨렸지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서진입니다. 이 회사에서 야간 청소를 했던 사람입니다. 총 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어요. 찢어진 문서 조각들, 부채 이전, 비밀 조항, 해외 펀드 이름. 이 문서는 제가 회장실 근처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겁니다. 윤 전무가 찢어서 버린 계약서 일부입니다. 윤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조작이다. 이 사람은 회사를 모함하려는 거다. 그때 보안팀장이 나섰습니다. 저는 이 회사 보안팀장 민철입니다. 윤 전무가 저를 시켜 회장님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팀을 정리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모두 이번 매각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총 회장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고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 전무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이건 오해다. 나는 회사를 위해. 회장님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윤 전무, 자네는 내 조카였네. 내가 믿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자네가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네.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배신은 조용히 준비되지만 끝은 이렇게 공개되는 법이지. 회장님은 계약서를 찢으셨어요. 그리고 주주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매각은 무효입니다.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고 투명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윤 전무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나갔어요.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풀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서진, 잘했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총 회장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회장님의 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정직원으로 발탁하셨어요. 비서실 소속이었고 직급은 대리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청소 알바를 하던 제가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회사와 연계된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셨어요. 전문 간병인이 집으로 오셨고 병원비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 손을 잡고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아,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은 예전보다 말수가 많아지셨어요. 가끔 제게 차 한잔 하자고 부르셨고 회사 이야기보다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서진, 자네 덕분에 내가 많은 걸 깨달았네. 저요. 그래. 나는 평생 일만 했어. 가족도 친구도 다 멀리했지. 그런데 자네를 보면서 알았네. 진짜 용기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킬 게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건 제가 회장님께 배운 겁니다. 회장님이 어머니를 구하러 오셨을 때 저는 알았어요. 진짜 리더는 혼자 서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서는 사람이라는 걸요. 회장님은 잠시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게 회장님이 웃으시는 걸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보안팀장 민철도 여전히 회사에 남아 계셨어요. 그는 이제 회장님의 오른팔이 되셨습니다. 가끔 우리 셋이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그날 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죠. 하루만 늦었어도 모든 게 끝났을 겁니다. 민철 팀장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냈잖아요. 새벽마다 저는 회사에 일찍 나갔어요. 습관이 된 거였죠. 청소는 안 하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회장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회장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옆 방에서 일을 했거든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일찍 왔군. 네, 회장님. 이 시간이 좋아서요. 나도 그래. 그렇게 우리는 함께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윤 전무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쌓아 올린 탑 아래 깔리고 만 거였죠. 저는 가끔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밤 제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만약 제가 쓰레기통을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제가 회장님께 메일을 보내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갔어요. 예전에 제가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알바생이 보였어요. 피곤한 얼굴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멈춰 섰어요. 그게 불과 2달 전 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참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뿐이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저는 제 자리를 찾았고 어머니도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진아, 요즘 행복하니?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어딘가에 회장님도 계시겠죠. 민철 팀장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청소를 시작했던 내가 회장님 옆에 서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서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옳은 일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용기라는 거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자리에서도 어려운 순간에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큰 사람입니다. 회장실 불빛은 오늘도 새벽에 켜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